저는 먼저 다른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저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요. 제가 이런 통일 선교에 나서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참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기 원해서 모든 문제를 고했을 때 우리 민족,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답을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통일선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통일비전 캠프에서 계속 반복돼서 그런 성경 말씀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남북관계, 남한의 역사, 북한의 역사, 남북 분단의 역사, 또 통일 선교를 위한 역사 가운데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좀 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별명을 말씀드려요. 제가 한 10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남편하고 제 교회 청년들이 저하고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든 끝은 항상 통일로 끝난다. 그래서 통일 깔때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통일 깔때기라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통일맘이라고 불러다오. 제가 우리 딸아이도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25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맘이라고 자칭 타칭해서 부르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간,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크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 어린 마음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남과 북의 분단 구조 속에서 북한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남한 사회, 한국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라면 여기에 대한 해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요. 남한 현대사 공부도 하고요. 최근에는 북한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박사과정으로 북한학을 마쳤는데 통일 문제를 열심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파트너, 상대방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피라양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사람들 이러면 여러분 때는 그래도 좀 정보가 좀 있지만 저희 때는 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줄로 알았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무서워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태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깨닫고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까스로 마쳤는데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북 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통일에 대한 답이 또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남북 관계 공부하는 거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그 특수한 성격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이야기로만 통일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국제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국제관계를 또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로 또 충분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공부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이러려고 박사과정 들어왔나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었던 시기가 90년대입니다. 그때가 또 탈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 독일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체제 전환을 이루었는가 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쓴 책이 바로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운동 이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책이 2권밖에 없어서 2권만 가지고 왔는데 강의 마지막에 Q&A를 해서 답을 맞히시는 분께 6년간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저의 이 박사 논문을 편집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받으시는 분은 이게 과연 선물일지 아니면 과제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인권 문제, 제가 북한 인권 운동으로 이렇게 소재를 잡았습니다만 70년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한 역할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인권 운동을 선도했고 통일 운동을 선도했고 또 북한 인권 운동을 선도했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능력이지. 이래서 제가 이 사회학 버전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한 행위자라고 보면서 객관적인 그러나 약간 애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실천 부분을 70년대부터 쫙 한번 한 가지 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앞에 드리는 어떤 그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삶의 제사다 이렇게 하고 발표했으나 출판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잘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끼고 동지라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제가 거의 추천하고 강매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에 한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고 그 북테이블에 또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선물이다 싶으신 분들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단 이후 남북관계와 기독교적인 이해. 분단 이후에 그 남북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통일의 장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중간중간에 막 질문을 던지며 한시도 졸 틈을 들이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좀 적응하시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 그냥 금방금방 생각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이념. 두려움. 북한 핵은 어때요? 북한의 그 민주주의, 북한 민주주의 어때요?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자, 그러면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통일론, 그죠? 있겠죠, 분명히. 남측에서 요구하는 통일론, 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만 통일의 그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놀랍게도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현안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분단이 된 지가 제가 강의에서 보겠습니다만 국토의 분단, 정권의 분단, 그 다음에 그 민족성, 전쟁으로 인한 민족성의 분단 이 세 차원이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 인권 이런 이 최신 아이템 빼놓고는 과거 45년부터 이미 다 있어 왔었던 문제들이다. 우리는 아직 이걸 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분단의 3차원이 있어요. 국토 분단, 38선, 처음엔 38선이었었죠. 이 38선이 왜 그어지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포츠담 회담에서 얄타 회담도 있었고 포츠담 회담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이 사실은 45년 8월 15일 날 서렌더 항복선언을 했잖아 일황이. 그러면 일본의 그 군대와 그 다음에 행정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지배 체제를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참전을 결정한 소련이 그죠? 일본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퇴각하는 일본군이 굉장히 저항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무장 해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소련이 너무나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 안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38선을 긋고 거기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소련 이러고 후에 미군이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승전국이 누구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소련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연합국으로 싸웠었는데 연합국으로 싸워서 일본과 독일로부터 승리를 한 건데 소련이 막차를 탄 거예요. 말하자면 막차를 탔는데 연합국으로서 그죠? 미국하고 같은 편이었어요. 영국하고 그랬었는데 이 소련이 너무 내려오니까 미군이 방어선을 쳤고 밑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이래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었던 소련군과 미군으로 인해서 38선이 그어지고 그죠? 그렇게 됐었던 거죠. 이거 쉬운 역사 어려운 거 아니고 통일비전 캠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이제 보시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밀도 있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엑기스들만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이게 신학교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이는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놨는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강의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강의로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강의안을 통해서 좀 보충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의 역사는 외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였잖아요. 일본하고 같이. 근데 독일은 사실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프랑스나 폴란드나 주변 국가들이 저 독일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무장할 수 있어 이래서 동과 서로 갈랐습니다. 그들은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범국가도 아니고 식민지 국가였을 뿐인데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죠. 일본이 분단되는 것 대신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운명을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열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외인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만 온통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우리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었다. 계급 갈등도 있었고요. 민족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인론이라고 하는데 80년대는 한참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외인론이니 내인론 이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외인론이 굉장히 지배했었지만 내인론도 만만치 않게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인론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내인론. 3.1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 시민 저항운동이었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3.1운동 이후에 사실은 임시정부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3.1운동 이후에 좌우 대립이 사실은 끊임없이 격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래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한 일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구한말의 이 근대화를 사실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김혜곤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굉장히 고갈돼 있었고 탄가로리들한테 시달렸었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봉건 체제 혹은 관료들의 행포 이런 어려운 지경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었던 사람들이 있죠. 동학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 계급 모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근대화로 넘어갔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진행되다 보니 친일파는 굉장히 편승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3.1운동으로 저항 정신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못 참는 사람들은 나가서 임시정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정황이었다는 거죠. 다음. 북한 지역의 소비에트화,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45년 8월 25일 8.15 때 해방이 되고 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일본 군 순사가 오면 뭐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아이들도 우는 아이도 인벌 순사한다 이러면 끝쳤다고 할 정도로 폭압적인 그런 통치 기구였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본이 망했다 이러고 난 다음에의 그 사회 혼란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 안배를 잘해야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anyway, 북한에서는 3월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몰수 무상 분배. 그래서 한 가정당 3,000평의 그 땅을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소작농으로 일했었던 소작농으로 일했었던 사람들에게 땅이 3,000평이 생긴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날 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다 줘.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뭐 저기 주식 요새 자본주의니까 삼성전자 주식 얼마씩 다 나눠줘.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야? 이러면서 북한식의 소비에트화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사람들 의식을 조사해보니까 뭐 80% 이상이 이런 사회주의를 찬성했었다라고 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토지개혁을 했는데 이 당시 중요한 거는 그 평안북도 선천군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올라갔었던 분들이 만주에서 일하시면서 그 중소상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기독교인화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한 34만 명의 한반도에서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66% 정도가 북한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유교 사상도 아니고 일제 식민사관도 아닌 크리스찬니티를 받아들이면서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조직화가 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셨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분들도 예외가 없이 이 토지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상업을 하면서 자기 자산을 비축하셨던 분들도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 토지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대지주와 중소지주 다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지는 겁니다. 전쟁 이전부터. 토지를 빼앗긴 유력한 지방 인사 이런 분들이 다 남하를 해서 남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김양선이라고 하신 분 그 조사에 따르면 1958년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남아한 교회가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이런 토지개혁을 피해서 혹은 친일파, 지주 뭐 이런 그러니까 당시에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도 청산의 대상이었고 친일파도 청산의 대상이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았었던 사람이 공산당에 대해서 지긋지긋해 하면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하게 돼요. 이분들을 월남 개신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분석을 또 자세히 해놓으신 교수님이 계세요. 강인철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도 강인철 그분의 책도 한번 그에 읽으시면 우리의 족보를 다 꿰을 수 있습니다. 저기 국내적으로 국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남북을 가리지 않았었죠. 아직 분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토지개혁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괜찮네, 공산주의 괜찮네였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당시. 그렇지만 이제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그 신타 통치 반대자들 이런 분들이 북한 그 소련이 세운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이렇게 차차로 축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음 남한 지역의 미군정. 남한도 역시 미군정 하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 수립이 48년 8.15니까 그죠? 48년 8.15니까 그전에는 미군정 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죠. 근데 이제 북측에는 토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뭐 지주, 그다음에 친일했었던 관료,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칼에 잘려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남한 사정은 어땠냐면 좌우 중도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보수적인 민족주의, 민족 자본가들 계열의 사람들 이외에 중도파, 뭐 김구, 여운형 이런 중도파도 계셨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시면서 굉장히 우경화된 그런 분들도 같이 합세를 하시고 또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그래서 남쪽에는 원래 이렇게 단일하지 않고 사회 구성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좌우 중도파.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군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친한 그 중에서 미국하고 친한 이승만 계열이 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남한의 그 단정이 수립되는데 이거는 뭐 역사인데 제가 반복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가요. 우리는 8.15 때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전까지는 북한도 남한도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통일론을 가지고 이렇게 통일하자 저렇게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정부 수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하다가 9월 9일 자기네들도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이 당시는 아까 토지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북한의 주장은 이거예요. 북쪽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 그다음에 남녀평등 이런 법조항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민주개혁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민주개혁을 잘 했으니까 남한 지역으로까지, 남쪽 지역으로까지 이런 개혁 조치를 확장하자. 이게 북한의 통일론이었어요. 그래서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민주기지론이라기도 하고 남조선 혁명론. 여러분 남조선 혁명론 많이 들어보셨죠? 남조선 혁명론이 뭐냐? 북한에서 자기네들은 이미 민주주의 개혁을 다 했다. 그러니까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가 돼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지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통일론이었어요. 그다음에 남한에서는 뭐였냐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북진 통일을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인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이룬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남측 정부의 통일론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찾아볼 통일을 이야기해요. 남과 북이 서로 통일을 이야기하고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법론은 너무나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론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북에서도 얘기하고 남에서도 얘기하고 하다가 부딪힌 게 사실은 한국전쟁, 6.25 전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통일론을 가지고 상대방이 굴복하라는 방식으로 서로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이 통일론을 가지고 통일을 해라고 얘기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의 급변 사태 이후의 흡수통일 아니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평화 통일, 국가 연합 방식의 통일 이런 것이 아직도 남한 사회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각각의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반복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전쟁이 발발이 됐어요. 이와 같았죠. 북한이 남침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유엔은 남한을 지원했고요. 그러다가 정전협정 53년 7월 27일 날 했습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국 써있죠? 유엔, 중국, 북한. 남한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게 우리 작전권을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그때 한 10만 정도 됐었나? 군인도 잘 없고 우리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북진통일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진통일 이야기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당시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스탈린한테 좀 도와달라,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도와달라라고 했었던 그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됐어, 보편화됐어.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계속 남조선이 자기네들을 침략하려고, 미제가 자기네들을 침략하려고 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싸운 거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선방한 거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53년 7월 27일을 전승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는 국가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좀 흔들리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 다음, 전쟁 이후 그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전쟁으로 통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대로 있죠. 달라진 것이라면 북한의 김일성이 사실은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북한에도 다양한 계파가 존재합니다. 중국파, 소련파, 자체파, 아니면 그 항일운동파, 이렇게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 북한의 그 김일성은 사실은 이제 무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렇게 지배적인 정파가 아니었었는데 달라진 것이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자기가 했으면서도 그 모든 과오를 정파들에게 돌리면서 숙청을 하면서 전쟁 이후에 김일성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졌다는 거. 이게 놀라운 정치력이라고. 제가 김일성을 고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세가 있었어요. 그게 지배적인 세였었는데 조만식 이분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소련 군정으로부터 팽당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뭐라고 그러나 김일성이 그 헤게모니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출했다, 뛰어났다. 이제 북한을 상대할 때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 꽃제비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냥 기하선상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이미지로 자꾸만 오버랩 되다 보면 이 전략적인 우리가 그 손해를 입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피지기 해야 되잖아요. 북한을 똑바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으로 알다가 6.25 전쟁에서와 같이 우리가 대책이 없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을 잘 알아야 되는데 김일성의 지도력은 굉장히 전무후무한 지도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죽했으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게 배워가지고 장기 집권하려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공부하다가 90년대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사회주의 격변기를 맞이해서 인민한테 잡혀가 총살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구권 어떤 국가에서는 김일성의 리더십이 연구 대상이었다. 모방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북한에 계신 분들이 김일성 시절을,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혹은 김일성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가 통해요. 어떤 코드가 그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체제,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희망의 근거를 갖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잡았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잡았던 손을 놓고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없이 하고 다가서서 동굴에 들어가서 다가서서 손잡고 이끌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 수령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졸리는 타임이라서 한 말씀 또 드리자면 여러분 뭐 유럽사를 공부하는 전공자는 유럽 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정치 체제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될 거고 독일에 대해서 안다면 독일어를 잘해야 될 텐데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럼 뭘 잘 알아야 될까요? 북한 말도 알아야 되지만 이 북한의 정신 세계 그분들이 작동하는 정치 체계, 문화, 경제 이런 동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저작 선집 쫙 있어요. 수십 권 되는데 그걸 읽는 겁니다. 막 읽다 보면 너무 열심히 읽다 보면 막 설득당해요 제가.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 은혜로우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말로 봤을 때는 오직 민족, 오직 인민, 오직 이 불쌍한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버이 수령의 마음이 절절절절 녹아있기 때문에 저도 막 감동스럽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 수령이 있고 어머니 당이 있고 인민이 있듯이 이 삼위일체가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다 막 이러는데 아멘 하다 이걸 안 지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이보다 더 큰 도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일성 수령이 바라봤었던 그 인민에 대한 어떤 애틋함, 간절함 그것은 이제 그 출발은 저는 어버이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버이라는 말도 참 뛰어나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먼저 어버이 하나님, 어버이 수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자신을 호칭했단 말이에요. 어버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좀 우리 의심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인간의 본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에 약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캐치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잘 녹여냈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른 일로 잠깐 샜었는데요. 전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순해요. 토지개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토지개혁에 저항하던 친일파 세력들. 친일파가 누구겠어요? 지식인들하고 행정관료. 똑똑하고 좀 지방 유지였었던 어떤 지배 엘리트들은 사실은 다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김일성이 그런 걸 주장하니까 인민들한테 먹혔고 정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라 그러나 개혁의 움직임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 사회 내의 굉장히 우파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생적인 공산주의 운동하셨던 그리고 약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민족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좌우 중도 이런 계파가 형성돼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좌우가 아니라 남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예컨대 북한에 자유민주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온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조선노동당이고 뭐 청우당이라고 천도교를 바탕으로 했었던 청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명목상일 뿐이고 계파가 조금씩 있는데 지배적인 정파는 조선노동당이잖아요. 근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는 어떻게 됐을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북에서 우파는 싹 내려왔고, 그죠? 이게 민족 이동이 됐던 거예요. 남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을 정말 염원하시는 분들은 월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좌우의 갈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남북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북한을 놓고 아쉽게도 우리 안에서는 좌와 우가 또 대립한다. 그죠? 그렇게 되죠. 미국에는 공산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프랑스에는 있죠. 독일에는 있어요. 원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상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통진당, 강제로 해산당하죠. 그죠? 우리는 사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국가보안, 왜냐하면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 대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굉장히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 분단이 이렇게 구조화가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학살이 남과 북에서 상호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이 얘기는 깊게 안 드릴게요. 전선이 이동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죠? 형제들이 서로 이념에 따라서 갈리고 피를 흘렸어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전쟁 당시에 미국의 그 유엔기를 쓴 미군이 주로 폭격을 했는데 50만 폭탄을 평양에 쏟았다고 해요. 그 당시 인구가 평양 인구가 50만에서 5만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뭐 한 사람당 하나씩 폭격을 받았다고 그런 정도로 초토화시켰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혹시 교회에 피하면 이제 미국이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교회로 피하면 폭격을 안 맞을까 해가지고 교회로 찾아 들어간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상관없이 다 폭격으로. 그래서 이제 미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 전쟁 당시에 북한에 무지무지하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남북한 관계의 역사가 전쟁 이후로 이렇게 생기는데요. 좀 졸리시죠? 괜찮아요? 빨리 할게요. 남북한 관계의 역사는 우리 그 분단이 처음 획정됐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빨간색인데 자, 지금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지만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냉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45년도에 연합국이었었던 소련이 언제부터 미국하고 왼수지간이 됐을까요? 지금은 또 아니지만 놀랍게도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대리전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연합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신흥 강국, 미국하고 미소 대결 구도로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게 바로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냉전 시작이 53년도 이후에 시작이 돼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구도가 시작이 되죠. 53년? 혹은 50년에서 53년. 그러다가 남북도 이제 남북 관계가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그래서 냉전 시절에는 팽팽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적대적인 관계 또 물리적인 대결 관계 뭐냐면 간첩선 막 오고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뭐 박 대통령 죽인다고 막 하고 그랬었던 일들이 60년대 활발한데 그 영향은 이 소련과 미국이 격돌하던 때 이어서 우리도 그랬다. 근데 우리는 또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더 심한 적대적 대결이 있었겠죠. 남북 동맹은 남한하고 미국의 한미 동맹은 굉장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 그런데 여기가 이제 60년대까지라고 하면 70년대 이게 냉전이 한 50년대, 60년대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제관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영국하고 유럽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내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힘이 빠졌잖아요. 그 전쟁의 특수를 미국이 얻으면서 굉장히 발전해서 슈퍼 강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미국의 어게인스트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위성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다음에 뭐 유고슬라비아, 뭐 동구권 나라들 다 위성 국가로 하면서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면서 군사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제 냉전이 쌩쌩하게 돌아갔었는데, 냉전의 그 유효가 다 되는 즈음이 60년대 말. 그래서 69년도, 70년도에 닉슨이 중국하고 외교를 핑퐁 외교를 하면서 냉전의 붕괴 조짐이 이때부터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과 미국, 중국과 미국 이런 그 냉전의 강대국들이 좀 그 대탕트 분위기로 들어가는 게 70년대 초 여기까지가 막 격렬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막 격렬하게 싸웠었는데 70년대 갑자기 외부로부터 우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북과 남은 아직 보기 싫은 상대고 굉장히 서로 간첩을 보내는 사이인데 세계 정세가 대탕트로 확 무르익으니까 우리도 갑자기 남북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성명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72년도에 이 7.4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적십자사가 서로 남북을 오가기도 하고 했었으나 그 결과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제가 신설이 되면서 독재의 발판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설명하고 싶은데 참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70년대 갑자기 몰아닥친 대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준비되지 않은 남북관계가 최초로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통일은 국가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남측에서 아니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하자 이러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아야지만.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이념을 떠나서 70년대에 인권운동 하다가 통일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면서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통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전에 잠깐만 다시 70년대 잠깐만. 70년대 바로 전에 장기 독재의 발판이 남북한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박명림 교수 같은 분은 남북 대쌍 효과, 대쌍 관계 동화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막 서로 적대적인 대결 기에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노력동원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다음에 뭐 몇 차 개발 계획 이런 거 서로 굉장히 체제 대결을 하면서 남북이 그렇게 달려오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 체제가 대탕트 분위기를 통해서 약간 느슨해지니까 남북 관계 안에서도 뭐 이때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 막 이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 핵 개발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도 한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오히려 북에는 주석제로, 남에는 장기독재 유신헌법 체제로 빚어졌었다. 그게 70년대라면 80년대로 가봅시다. 80년대는 냉전을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80년대, 85년에 러시아,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 국가였었던 러시아,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정책을 하면서 85년도에 냉전의 조짐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당시 근데 88년에 서울에서는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고 또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이라고 하는 북방 정책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자세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뭐 흔히 알려지기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뭐 포용 정책 것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와도 관련이 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사적인 이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70년대 한참 이렇게 냉전이 대탕트 분위기는 됐지만 이 한 번 그 얼어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녹지 않잖아요. 70년대 시작은 됐지만 여전히 서구권, 동구권 이렇게 경쟁하는 시기였었는데 80년 그 올림픽 이후에 84년도가 LA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LA 올림픽이었었는데 84년도에 동구권 국가들이 올림픽을 불참하면서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이제 유치가 됐잖아요. anyway, 뭐 87년 항쟁도 있었지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그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동구권 국가들을 초청해 하시대.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반쪽짜리 올림픽을 온전하게 다시 동서화합의 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85년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이 좀 이상하다. 얘들이 좀 이상해 라는 첩보도 있었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77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북방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방정책이 뭐냐면 동구권 국가들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 선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해야지 돼요. 근데 84년도에는 반쪽짜리로 치렀어요. 사마란치 위원장은 다 초대해서 좀 올림픽을 잘 해보자 이렇게 푸시를 해요. 제 친구가 그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셨던 분의 따님이셔가지고 제가 매우 소상히 압니다. 87년도에 막 6월 항쟁이 있고 이러니까 사마라치가 전화해가지고 니네 나라에서 올림픽 치를 수 있겠냐 걱정된다 이렇게 막 전화 직전까지 막 하고 그러셨어요. 아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이 88 올림픽이 동구권 그 주민들의 생각을 각성시키는 계기도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남한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인 정권일까요? 진보적인 정권일까요? 흔히 말하면 보수잖아요. 보수로서 진보의 최극단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군부 독재의 상징처럼 돼서 이런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북방 정책이 없었으면 김대중 노무현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수적인 정부에서 군인 출신 아니에요. 군인 출신인데 국가 안보에 가장 민감하셨던 이 그룹이 나서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제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쟁에서는 우리는 이제 격차가 굉장히 멀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북방정책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동기가 어떻게 됐든 뭐 군부 정부의 정당성을 좀 더 회복하려고 했든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든 뭐가 됐든 북방 정책을 잘 폈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었던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북방 정책 결과 중국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북방 정책을 잘 해서 이렇게 유엔에 동시가입도 했습니다만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는데 북한은 반대로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중국과 소련하고 수교를 맺는 그런 교차 승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냥 유엔이 결정한다고 해도 유엔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맺으면서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우리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국가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유력한 국가들하고 수교를 맺음으로써, 그죠? 그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체제 전환이 한참 일어나고,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89년도 12월에 냉전의 종주국이었었던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냉전이 아니다, 탈냉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안에서는 이 냉전의 분단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당시 우리는 정말 나이스, 잘했어. 잘해가지고 재빠르게, 올림픽도 있었지만 재빠르게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니까 북한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고, 이때 사실은 미국의 김용순 국제 담당 비서를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를 사실은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었는데 북한도 곧 망할 줄 알았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다 넘어가고 독일도 통일이 되고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에 통일되고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뭐 하더니 연방 해체되고 중국도 뭐 체제 전환을 하고 이러니까 북한 조그마한 나라 금방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질 나라하고 무슨 수교를 해 하고 부시 대통령이 김용순 국제담당 비서의 청을 거절했어요. 이때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준비합니다. 그죠? 이때 참 안타까워요. 이때 미국이 수교를 하고 한반도 냉전 질서를 좀 거두자. 그래서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인정하는. 그래서 그냥 남북연합. 그러니까 남북연합은 지금 생각하는 유럽연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지만 교류하고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만들어가지고 공단 같이 하고 이러면 이게 카인드 오브 통일이잖아요. 과정으로서. 그렇게 90년 초에 우리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놓쳤죠. 그 당시 정부는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회를 해체한 것이지만 이 남북관계는 정말 단견이었어요. 금방 무너질 북한, 북한 무너질 건데 뭐 해서 뭐해, 이런 식의 사고가 사실은 점점 더 통일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잘 알아야 돼요.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뭔지 대체. 북한은 지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국가 계획, 경제 시스템 많이 무너졌고 다만 독재 체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독재 체제를 일반 정상적인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김일성이 죽으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김일성 수령께서 94년 7월 8일인가 그때 사망을 하시는데 넘어가 주세요. 요거 놓고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졸리는 타임이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핵 가진 자와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해서 갑자기 막 꽁꽁 얼어붙고, 클린턴 대통령 당시였었는데 부시에서 클린턴으로 넘어갔을 때 클린턴이 막 한반도 공격한다 막 이래서 김영삼 정부 대통령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뭐 말렸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었더라고요. 우리가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북한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0만이 사망을 하고 미군이 5만인가? 얼마가 죽고 다 이러기 때문에 치지를 못하고 그냥 안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1차 북핵 위기인 거예요. 냉전의 종주국인 미국과 소련이 탈냉전을 선언한 게 89년이면 그때 한반도 문제도 같이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한 채 넘어갔고
우리 김영삼 정부가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을 풀시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텄으니까 소련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해가지고 북한 문제, 이 남북한의 대결 문제도 평화협정을 수립을 하든 아니면 남과 북을 인정하면서 남북 공동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하든 이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고 당시 김영삼 정부로서 이거를 잊지 못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와중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북핵 문제는 뭐 대북 퍼줬더니 핵으로 돌아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북한은 자기 살 길을 뭐 미국의 문도 두드려 보고 남북관계도 하자 이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도 막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이 돌아가신 얘기를 제가 하다 말았는데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7월 18일인가 언제? 16일인가 18일인가? 94년?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냐면 경제적인 지원을 얻고 싶어 해요. 왜냐면 러시아가 체제 전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가스, 뭐 식량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가라 이렇게 됐고 중국도 여의치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일본과 수교를 하고 남한과 수교를 하면서 경제적인 조력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을 뿌리쳤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 가기 전에 얼만큼을 지원해달라, 뭘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이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느냐고 이제 현장 그 조사를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보고서가 허위였었던 거예요. 잘 보이려고 너무 과장되게 보고서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제 친선 박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요새처럼 된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지휘를 하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실측을 해보니까 너무 다르고 이래서 고혈압 터졌대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지형이 너무 요새처럼 됐기 때문에 공중에서 폭파하기가 어려운 곳에다가 숨어 이렇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 숨겨 있는 게 국제친선 관람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형이 안 좋으니까 헬기도 급파를 못하고 이래서 이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못하고 그냥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장관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이제 사라졌죠. 94년도 시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97년도에 우리나라는 IMF가 왔고 김일성 사망 이후 자연재해가 95, 96, 97 계속 이어져 있었잖아요. 홍수로 망하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그래서 북한의 기아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98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IMF 끝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그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기억은 좀 있으시죠? 그죠? 6.15 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한 반반 정도 되네요. 아직까지 90년 초라서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뿌리가 이렇게 깊고 남북 관계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국제 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연동하면서 기회의 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제 88 올림픽 때가 하나의 기회였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88 올림픽 때 아무튼 북방 정책을 잘 펴서 전 칭찬하고 싶어요. 동구권 국가의 그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 뭐 마루 운동 같은 거는 원래 동구권 선수들이 굉장히 유력했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그래서 뭐 루마리아, 뭐 코마네치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생필품 결핍에 시달렸었어요. 빵 하나 사려면 줄 굉장히 쓰고 자동차 받으려도 몇 년 기다려야 되고 받아보니 굉장히 안 좋고 이래서 인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었을 때예요. 88년 그 당시가. 근데 세계에서 꼴등 국가로 알려져서 한국에 서울에 올림픽을 하러 갔다 오니까 물건이 너무 많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난 뒤에 불만이 더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자유노동운동, 혼란상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큰 흐름 속에서는 이 흐름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것은 이럴 수가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싶어요. 영어도 좀 하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은데 제 선배들이 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 되면 뭐 분단을 연구한다 이래가지고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올림픽도 참여를 못하고 영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뭐 애매한 상태로 나갔었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별명을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집단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온갖 모략과 온갖 권모술수로 공화국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의 그 마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 인민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죠. 혹시 북에서 내려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시지? 북이 고향이신 분, 뭐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anyway, 그래서 저는 북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서 계획 경제 시스템이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 이렇게 체제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 내부적인 모순을 외부의 적으로 끊임없이 탓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권으로서 정당성을 잃은 결과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그래 잘한 거 이거 못한 거 이게 돼야지 되는데 30만 100만의 국민이 죽어가도록 anyway 누구 탓이든 그렇게 내버려뒀다 이거는 잘 있을 수 없는 것이 경제 시스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북 삼성 지역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북한 체제 안에 그 전까지는 잘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이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얘기들이 문제 제기로 국제사회에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3시 7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짚을 건 또 짚어야 되기 때문에 90년대 끝났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탈북민들도 생기고 우리는 또 북한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죠. 2000년 그 결과 2000년 정상회담도 했고 2007년에는 2005년도에는 개성공단도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는 제2차 정상회담도 했어요. 그래서 막 무르익었었어요. 무르익었어서 저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바로 통일시대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바로 앞까지 갔다. 이제 문만 이렇게 열면 그게 바로 통일인데 정치체제의 통일만 통일이 아니고 남북이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통일의 첫걸음인데 바로 여기까지 갔다가 열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논문의 그 연구 기간이 2012년으로 끝나 있는데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의 말기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는데 뭐 이렇게 연구할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비전 캠프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할 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때로부터 더 악화되어 있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일비전 캠프가 시작되는 게 2008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점점 내리막을 가다니 이제는 바닥을 쳤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비전 캠프는 더욱더 번성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이런 정부 간 혹은 이 남북관계 정부 간 국제사회 이 질서 속에서 민간 차원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차원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고백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열왕의 왕이시고 뭐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이시라서 믿어요.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그냥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죠? 참 빛이시고, 모든 상황의 해결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북한의 이 분단 체제의 해결, 해법, 이것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조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통일의 문도 다시 가까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차원에서의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촛불, 혹시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촛불 들어보신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깃발 들어보신 분? 횃불 드셨나? 횃불 들어보신 분? 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광장에 임한 하나님의 영성이 촛불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제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20편 말씀 중에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사다. 이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시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놓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북한을 놓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그 남한 사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인구가 2,200만, 남한의 인구가 5천만. 우리가 2배 이상이잖아요. 국력. 우리는 웬만하면 탑10 주변에 있어요. 군사력도 그렇고 뭐 GNP 이런 거, GDP 이런 거 다 따져도 그렇고 우리는 북한하고 경쟁할 수 없는 월등한 어떤 체제 경쟁에서 이겼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가지고 있어요. 촛불도 있어요. 북한에서 한동안 촛불 이거 막 보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도를 하지 않아요.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네, 이 통일비전 캠프 올 한 해 이 디자인이 마침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촛불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원래 북쪽은 깜깜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미리 알고 이렇게 촛불을 환하게 밝혀준 한반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리더십들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거 토픽을 정하고 이러는데 미래와 희망 통일 코리아 했는데 점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이걸 계속 미뤄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거 뭐 남북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1월 상황은 또 달라졌잖아요. 작년 말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정답이지 주변에 흔들리면 우리는 정답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북한을 놓고 남한 사회를 흔들어서 분단 구조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무기 만드는 방위산업 업체, 그렇죠? 군대, 그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국정원, 그럴까요? 국정원은 북한이 위협이 돼야 자기들의 할 역할이 많아지잖아요. 군대가 우리나라 60만 명이잖아요. 1년에 국방 예산이 40조. 하루로 환산하면 1064조. 2016년 통계로. 엄청난 국방비를 쏟고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의 사슬이 다 있겠죠. 먹이 사슬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는 원하지만 자신들의 먹거리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저항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적대적 대결 관계의 담론을 유포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 남한 사회는 남한 사회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대로 우리의 입질은 적어질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은 점점 더 협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정치적이 되라고 김혜고 목사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이 된다는 일의 표본은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한 우리가 정파들 다 세워놓고 가장 비슷한 사람 지원하겠어. 그러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과 배짱이 있다면 우리 조직적으로도 그렇게 약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안에서도. 그러면 정치가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끼리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협력해야지 되고.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마음을 합할 수 있을 때가 바로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여는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막 무슨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북한이 쳐들어와 막 이러면서 종북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갈라지게 하고 쪼개지고 하면 북한이 좋아할 일이에요. 5천만이 단결해야 북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을 수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와 하면서 쪼개고 갈라지게 하고 이러는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디아블로, 그죠?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열매가 평화를 일으키고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되게 하고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두려움, 공포, 분열, 이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그 열매, 이건지 성령의 열매인지 우리가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딱 분별하고 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꿈쩍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통일의 시대를 담보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탈냉적인 남북관계 한번 다 넘어가 볼까요?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건데요. 남과 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특수관계. 독일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독립된 국가다. 그러니까 서로 내정 간섭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국가연합처럼, 유럽연합처럼 살자, 이렇게 했으면 속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서로 아직도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다음 남북기본합의서 볼까요? 남북화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9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은 유럽연합 못지않은 남북연합이 됐을 것 같아요. 다음, 남북공동선언 2000년.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공동선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김성욱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하고 다니시냐면 종북주의자들이 판치는데 남북교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서해 평화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북한 배가 막 왔다 갔다 맘대로 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문모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된다. 이러면서 종북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스로 이용되는 게 6.15 2항이에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딱 자르고 북한의 연방제안으로 통일을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고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전해 오시거나 조용히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으셔가지고 6.15 2항을 찾으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북한의 통일 방안과 남한의 통일 방안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서로 달랐잖아요. 이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다치고 남한은 국가연합, 우리 서로 체제가 다르니까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하자라고 했었고, 북한은 아직도 좀 약간 촌스러워가지고 뭐 민주주의,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막 이러면서 무슨 그 개혁을 통하여서 연방제 통일안을, 고려 연방제 통일안을 계속 주장하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막 해가지고
연방제를 뺄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 정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 연방제 통일을 하다 갑자기 남한 주도의 통일 이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남한의 연합제하고 유사하니 그 공통점 위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로 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일각에서 이걸 다 치고 어디 갔어?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치고 연방제 딱 빼다가 북한의 통일 방안으로 통일하자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가 그당 2012년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적화 통일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고 있으세요. 진리의 자녀들로서 좀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통일대 분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 자,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 다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남북한의 대결 상황이 정전 체제이기 때문에 불안하니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를 해서 우리는 90년대 했었던 중국과 소련과 국교 맺듯이 북한은 일본과 미국하고 국교 수교하고 좀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이제는 국방비에 돈 쓰지 말고 민족 상생을 위해서 쓰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음 이제 북한 해부 때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만나시면서 북한 핵